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미스테리한 것 중 하나가 의식인 것 같아요. 의식의 초점을 호흡으로 보낸다. 의식을 지금 이 순간에 맞춘다 할 때 그 의식.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 몸 속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뇌의 기능 중 하나인 걸까요? 오늘 책에서는 의식에 대한 다양한 가설 중 형태장이라고 하는 가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본 책은 뇌는 어떻게 나를 조종하는가? 크리스 나이바우어 지음, 김윤종 옮김, 출판사는 크랩북스입니다. 형태장 가설. 작가이자 연구가인 루퍼트 쉘트레이크의 저작들을 살펴보자. 그는 오랫동안 과학에서 당연시했던 불필요한 여러 가정들의 의문을 제기했고, 그중 하나가 의식이 두개골 안에 갇혀 있다는 가정이다. 그는 의식이 두개골 밖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일종의 장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 이것을 형태장이라고 불렀다. 용어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부언하자면 과학에서 장이라 함은 일종의 보이지 않는 힘의 영역으로 물질적 대상과는 다른 특성과 움직임을 보인다. 형태장은 물질적 대상에 붙어 있거나 그 주위를 감싸고 있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자기장이 자석 주위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생각해보자. 자석을 잘게 조각내더라도 자기장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장은 자체로 총체적이어서 자석처럼 조각조각 분리시킬 수 없다. 인간과 달리 해석장치가 발달하지 않은 동물들은 의식이 뇌 밖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힌트가 된다. 쉘드레이크는 고양이의 행동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고양이는 동물병원에 갈 때가 되면 종종 이를 알아차리고 두려움에 떤다. 주인이 아무리 찾아도 고양이는 어디론가 숨어서 보이지 않는다. 고양이를 데려가기 위해 주인은 최대한 낌새를 줄여보지만 어떻게 해도 그냥 아는 것 같다. 쉘드레이크가 조사한 동물병원 65곳 중 64곳에서 묘주가 고양이를 찾지 못해 예약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증언했다. 마지막 65번째 병원은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아예 예약제를 포기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동물들은 가족 구성원이 집에 도착하는 순간을 미리 알고 있는 것 같고 누군가가 문 앞을 지나가기 전에 이를 미리 감지하는 것 같다. 우리 집에는 2.5kg 정도 나가는 작고 신경질적인 강아지가 산다. 그 녀석에게는 나의 아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이 아이는 아내가 언제 집에 오는지 안다는 듯이 행동한다. 갑자기 제자리에서 원을 그리며 뱅뱅 돌고 창문 쪽으로 뛰어갔다가 다시 뱅글뱅글 돌다 보면 아내가 도착하는 것이다. 내가 놀란 건 아내가 올 낌새가 전혀 느껴지지 않은 날조차 같은 행동을 보였을 때다. 나조차 모르는 상황, 예를 들어 아내가 뭔가를 잊고 다시 집에 돌아와야 하는 상황을 우리 강아지는 나보다 먼저 알아채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과학적으로 타당하려면 오직 맞은 사례만 기억하고 틀린 사례는 잊은 게 아닌지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 쉘드레이크는 이런 상황에 대해 아주 주의 깊은 연구를 진행했다. 우선 반려동물의 주인에게 예고 없이 집에 오라는 연락을 준다. 그럼 주인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한다. 집에 가고 있다는 다른 느낌은 주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 반려동물이 흥분하거나 기대하는 행동을 보인 시점과 주인이 전화를 받고 집에 가려고 마음먹은 시점이 정확히 일치했다. 이는 동물과 주인의 의식 사이에 모종의 연결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동물의 사례는 20세기 중반
기적의 마이크라고 불린 닭의 이야기다. 이 닭은 머리를 잘렸지만 살아남았다. 마이크는 도끼를 잘못 내려친 탓에 뇌 줄기와 한쪽 귀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주인은 그 끈질긴 생명력을 보고 살려두기로 결정했고 스포이트를 써서 음식과 물을 직접 목으로 넣어주었다. 마이크는 그로부터 2년이나 더 살았다. 머리는 없었지만 잘 걸어다녔고 다른 행동도 정상적이었다. 심지어 서커스단과 함께 투어를 다니기도 했다. 마이크의 사례를 보면 의식이 뇌에 있다는 주장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의식이 뇌를 벗어나 확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잠시만 열어둔다면 이른바 심령현상이나 초자연적 현상도 설명할 여지가 생긴다. 좌뇌가 이런 용어들의 거부 반응을 보일까봐 밝혀두자면 이 둘은 과학계에서 흔히 통용되는 용어다. 이런 현상의 좋은 예로 스탠퍼드 대학교의 교수 러셀 타그와 헤럴드 푸토프가 천리안이라 부른 오직 마음의 눈으로 먼 대상과 장소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천리안 연구개발 계획은 실제로 미국 CIA에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자금을 지원받았다. 천리안은 다소 멋들어지게 부르기 위한 말이고 초심리학에서의 공식 명칭은 원격 투시다. 이는 어떤 사람, 사물 또는 사건의 정보를 초감각적 지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다. 육체적 감각 너머에 있는 무엇인가를 감지할 수 있다는 건 의식 또한 멀리 떨어진 장소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런 능력이 진짜 존재한다면 적어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의식이 뇌를 넘어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긴다. 게다가 직감 역시 이것으로 부분적이나마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추측에 불과하더라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최고의 기술과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경과학은 아직도 뇌 안에서 의식의 위치를 찾지 못했다는 거다. 어쩌면 뇌 속에 의식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만약 의식이 뇌 속에 담겨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뇌와 연결되어 있는 것일 뿐이라면 어떨까? 만약 의식이 뇌 속에 하나의 물건처럼 들어있는 게 아니고 차라리 더 큰 의식의 장에 접속하면서 샘솟는 것이라면 어떨까? 그럼 자아의 느낌이 그렇듯 의식 역시 명사라기보다는 동사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명사는 단단하고 고정된 것이지만 동사는 유동적이고 활동적이다. 의식은 시공간을 넘나들기 때문에 고정된 어떤 것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 어쩌면 매일 아침 의식이 70억 개의 뇌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일지도 모른다. 잠에서 깨는 순간 의식은 각자 유일무이한 70억 개의 기억과 관점에 접속한다. 그렇게 각각의 조종사가 된다. 그러면 해석장치가 재부팅된다.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일어난 일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의식은 그 순간 자신을 그 고유한 인간과 동일시하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당신이 지금 나는 나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아마도 수행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관찰자라는 개념도 관찰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신념이 180도 뒤집힌다. 이제껏 살펴본 모든 개념 중에서도 의식이 우리의 머릿속에 떡하니 앉아있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이 굳게 믿어왔을 테니 말이다. 이런 감각은 내면의 자아라는 환상과 직접적으로 묶여있다. 이 두 생각이 함께 작동해 두개골 안에 진짜 내가 있다는 느낌을 만들어낸다. 개인의 의식과 자아, 이 두 개념이
전부 환상에 불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당신도 의심해 보기를 바란다. 의식에 대한 마지막 고찰이다. 현대 과학은 유물론적 가정 위에 세워졌다. 따라서 뇌 같은 물질적인 실체가 현상의 주체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오직 뇌만이 의식을 만드는 주체라는 뜻이다. 계속 반복하지만 그 정반대가 진실일 가능성은 없을까? 오히려 의식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 이 생각은 수많은 동양의 전통사상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말이다.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주장이 옳다면 의식이 물질의 토대라는 주장도 옳은 게 아닐까?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가 말했다. 세상 안에 당신이 있는 게 아니다. 세상이 당신 안에 있다. 그건 오직 의식의 결과일 뿐이다. 이런 개념은 이제 텅 빔, 공에서 형태, 물질이 나온다는 반야심경과 온통 흡사한 소리로 들린다. 이에 대한 깊은 논의는 이 책의 한계를 벗어나기에 그냥 곰곰 생각거리로 남겨두겠다. 책에서 이 챕터 마지막쯤에 재밌는 실험이 하나 나와요. 영능력 테스트라는 제목인데요. 재밌겠죠? 이 부분 읽고 마칠게요. 영능력 테스트. 의식이 두개골 밖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가설을 직접 시험해보는 재밌는 테스트가 있다. 준비물은 한 벌의 카드, 조용한 방, 4명 이상의 친구들이다. 우선 무작위로 5장의 카드를 뽑은 후 테이블 위에 그림이 보이도록 놓는다. 그 다음 친구들 중 한 명을 수신자로 정한 후 잠시 방 밖으로 나가게 한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발신자가 되어 5장의 카드 중 하나를 고른다. 수신자를 다시 방으로 불러들인다. 모든 발신자는 침묵하고 수신자와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 수신자는 각각의 카드를 손으로 만져보며 어느 것이 선택된 카드인지 느껴본다. 이제 마지막 단계다. 수신자가 틀린 카드에 손을 뻗을 때마다 나머지 발신자들은 마음속으로 아니야 라고 외친다. 선택한 카드에 손이 가면 마음속으로 맞아 라고 외친다. 수신자는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되며 각각의 카드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차이를 살펴야 한다. 충분히 살핀 후 수신자가 카드를 선택한다. 이 과정이 전부 의미 없는 짓이었다면 확률적으로 카드를 맞힐 확률은 20%다. 그런데 이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하는 한 친구의 경험에 따르면 성공률은 항상 그보다 높았고 어떤 날은 80%까지 맞힌 적이 있었다고 한다. 비록 과학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당신의 영능력 테스트로는 꽤 재밌을 것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렸을 때 방학이 되면 시골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시골에는 수많은 경운기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희한하게도 저 멀리서 아주 희미하게 우리 할아버지의 경운기 소리는 기가 막히게 맞췄습니다. 다 똑같은 경운기 소리 같은데 우리 할아버지 경운기 소리만은 제 귀에는 굉장히 잘 들렸어요. 다른 경운기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뭐가 다른지 정확하게 몰랐는데 아마도 제가 기다리고 관심 있어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나의 의식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 고유하고 독특함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현재 제 자신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죠. 순수하게 밭에서 일이 끝나고 돌아오는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경기의 그 미세한 진동들을 잡아낸 것처럼 나이가 든 지금도 순수하게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무엇 또는 어떤 사람, 목표에 의식을 집중하면 우리는 그것만의, 그 사람만의 그 미세하고 독특한 진동과 느낌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몰입이라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어쨌든 오늘 내용에서는 의식이라는 것이 뇌의 한 기능이 아니고 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가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식이 뇌 안에 있다고 믿으시는가요? 아니면 뇌 바깥에 있다고 믿으시는가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